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저녁 시간에 보탬이 되는 뉴스 플러스입니다.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던 트럼프의 대선 승리 이후 처음 8만 달러를 넘은 비트코인을 필두로 가상화폐 가격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 대금은 18조 6천억 원으로 어제 2배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잠시 뒤 이슈 플러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는 14일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대상 축소와 제3자 추천을 담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1심 선고에 대비한 교란 작전이라고 평가절하했지만 제2 요구를 무력화하는 이탈표 방지가 비상입니다. 의정 갈등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여야 의정 협의체가 야권과 의료계 일부가 불참한 상태에서 출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임현택 전 회장을 탄핵한 대한의사협회는 지도부 공백을 메울 비상대책위원장을 모레 선출합니다. 지난 주말 정권 퇴진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연행된 민주노총 조합원 가운데 6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경찰관도 100명 넘게 다쳤다면서 불법 집회라고 강조했지만 민노총은 경찰이 폭력을 유발했다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일본 중의원 총선에서 과반 획득에 실패해 퇴진 가능성이 제기된 이시바 총리가 차기 총리로 다시 선출됐습니다. 어렵사리 2기 내각이 출범했지만 저조한 지지율은 여전히 화제로 꼽힙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두고 문제지와 답안지 배송이 시작됐습니다. 수능 당일 관공서와 기업의 출근이 1시간 늦춰지는 가운데 올해 역시 수능 한파는 없을 전망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종혁 기자,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의 신병 처리에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이 오늘 오후 4시 45분쯤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명 씨는 지난 2022년 보궐선거 이후 김 전 의원에게 세비 9천여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에 대해 서로 빌려주고 갚은 돈이라는 취지로 그동안 검찰에 소명했습니다. 검찰은 명 씨를 지난 금요일과 주말에 불러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이틀 연속 집중 조사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과 4일에도 김영선 전 의원을 소환해 이틀 동안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핵심 인물에 대한 소환 조사가 끝난 만큼 신병 처리가 주목됩니다. 그동안 두 사람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맞물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인데요. 명 씨가 지난 대선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해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주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던 겁니다. 이에 대해 명 씨 측 변호인은 여전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부인하는 입장이고 명 씨가 여론조사 기관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걸 입증할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과 함께 제8회 지방선거에서 영남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시 의원 예비후보였던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네 사람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오는 목요일 14일쯤 이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남취재본부에서 YTN 박종혁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가 과거 상대 정치 진영의 지지층을 미리 파악해 방해 조사를 실시하는 수법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 씨가 대선 직후인 2022년 3월 초순 출마 예정자 측에 여론조작 수법을 설명하는 녹음을 확보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공개된 1분 18초 분량 녹음 파일에서 명 씨는 ARS 조사를 돌리면 상대편 지지자가 누군지 뽑혀 나온다면서 그 다음 진짜 조사가 돌아가는 날 우리도 조사하면 안 되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대 지지자에게 전화하면 그 사람은 공식 여론조사 전화를 받은 줄 알고 다음 전화는 받지 않을 거라며
나중에 문제될 경우 언론사가 자체 조사를 하면 안 되는 거냐고 답하면 된다고 부연했습니다. 2022년 6월 재보선 당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의심케 하는 명태균 씨의 육성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 측이 공개한 2022년 7월 통화 녹음을 들어보면 당시 명 씨는 김 여사가 유일하게 개입된 게 김영선이라며 들통날까 싶어 전전긍긍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공천 받을 때 아이까지 팔았는데 김 여사로부터 자신을 팔고 다니느냐는 전화가 왔다며 김 전 의원이 어려울 때가 되면 빠져나갈 생각밖에 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범위를 줄이고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로 재표결에 붙여질 때를 대비해서 여당의 이탈표를 노린 분석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올릴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13개 의혹에 달했던 수사 범위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씨로부터 촉발된 공천 선거 개입 의혹으로 축소하고 제3자 추천 방식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우리 민주당이 꼭 그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일을 이렇게 하는데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 대통령실 반대할 수 있습니까? 민주당이 수정안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반복되는 제2요구, 즉 거부권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선 여당 이탈표가 필수란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 당 차원의 탄핵이나 임기 단축 개헌 공세는 자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 압박은 최대치로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은 독소조항 운운하는 핑계는 그만대고 직접 국민께서 납득 가능한 안을 제시하십시오. 국민의힘은 특검 수정안은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시선을 흩뜨리려는 교만하고 얕은 술수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기존 10수개 의혹을 다루려던 특검법이 얼마나 무리한 것이었는지 자인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사실상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원의 선고가 내려지면 민주당의 갈팡질팡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특검법을 야당이 강행 처리하는 즉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고 한동훈 대표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친한계는 물론 친윤계 일각에서도 야당 단독 추천 등 독소 조항을 뺀 특검법을 선제적으로 받자는 의견이 제기돼 왔던 게 변수로 꼽힙니다. 독소 조항을 뺀 부분을 가지고 저는 제3자 특검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오고 있지 않는가. 민주당은 장외 집회와 서명운동 등 특검 처리를 위한 여론전 수위를 날로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 내에선 특검이 곧 탄핵의 징검다리라는 인식이 적지 않습니다.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심 선고를 앞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유죄 사안이다, 죄질이 나쁘다 등 날선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최근 들어서 대야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인데 반면 용산과의 차별화 행보에는 신중함을 기하는 등 일단 보수 결집에 방점을 찍었다는 분석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여당 지도부와 함께 박정희 전 대통령 사진전을 찾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산업화 성과를 추켜 세우며 보수의 가치를 계승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산업화를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그 정신을 기억하고 우리 보수당이 이어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지도부 회의 공개 발언에선 대야투쟁 노선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생중계하자는 주장을 거듭 내세우면서 이 대표의 혐의 사실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기도 했습니다. 대선의 민의를 바꾸려고 하고 실제로 그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대단히 죄질이 나쁜 것이었죠.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과가 향후 전국에 불러올 파장을 예의주시하며
보수 진영 결속에 주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 그간 보여왔던 용산과의 차별화 행보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시기상 힘을 분산시킬 때가 아니란 건데 대야 여론전에 초점을 둔 당 차원의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다만 당내 의견이 만만치 않은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엔 실천만 남았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하며 쇄신 동력을 꺼트리지 않겠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오는 14일로 예정된 특별감찰관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에 참석해 의원들을 직접 설득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야당 좋은 일만 한다는 등 당내 부정적인 여론이 적잖은 만큼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파 갈등에 불씨만 남길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의료계와 정부 여당이 의료대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연말까지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일부 의료계는 아직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 민주당은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협의체라고 비판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진통 끝에 정부와 여당, 대한의학회를 비롯한 일부 의료계가 의료대란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여야 의정협의체라고 내걸었지만 야당과 전공의가 불참하면서 사실상 여의정만으로 첫 회의를 연 겁니다. 협의체는 연말까지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가능한 12월 22일이나 23일 그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협의체는 우선 의료계 요청 사항인 사직 전공의 복귀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자율성 보장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계는 또 의대 증원에 대한 우려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는데 여당 측은 내년도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두고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다면서도 논의할 의제엔 제한이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선 먼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지 않았느냐며 참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요.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앞에서 정쟁은 잠시 멈추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실도 일단 첫걸음을 뗐다고 평가하며 야당과 나머지 의료계의 조속한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전공의와 의대 교수 단체가 빠진 협의체는 실효성 없는 논의기구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무엇보다 의료계가 강하게 요구하는 내년도 의대 정원 문제가 논의되지 않는 한 가시적인 성과는 어려울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비대위와 함께 비대위와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면서 의료대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협의체는 주 2회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과 의료대란 해법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여의정만으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다른 의료계 단체와 야당도 협의체에 참여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이면택 전 회장을 탄핵한 대한의사협회가 지도부 공백을 메울 비대위원장을 모레 선출합니다. 의료계 내분이 수습돼서 사태 진전을 바라는 기대가 높지만 전공의 대표는 첫 발을 뗀 여야의정 협의체를 평가절하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면택 전 회장을 탄핵한 대한의사협회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나섰습니다. 이틀간 후보 등록을 받고 13일 저녁 대의원 온라인 투표로 새 비대위원장을 뽑습니다. 임 전 회장 탄핵 사흘 만에 리더십 공백을 메워 의협 내분을 조속히 수습하려는 속도전입니다. 주수호 전 회장과 황규석 서울시 의사회장, 김태구 전국광역시도 의사협의회장, 김성근 전 의협 비대위 대변인 등이 후보로 거론됩니다. 누가 됐든 이제껏 의협과 거리를 두어온 전공의와 의대생을 설득해 의정 갈등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게 최대 과제입니다. 비대위원장이 구성되면서 아마 전공의 협회랑 긴밀하게 아마 연관을 하면서 이번 비대위에는 전공의들도 많이 참여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교환돼서 여야 의정협의체도 들어갈지 말지도 결정을 하는데
하지만 안팎의 기대만큼 전망이 마냥 밝진 않습니다. 야당이 빠진 여의정 협의체 첫 회의가 열렸지만 전공의 단체는 요지부동입니다. 박단 전공의 대표는 협의체가 무의미하다며 전공의와 의대생 없이 대화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한다고 여당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또 내년도 의대 모집을 멈추거나 전공의 요구안을 전부 들어줘야 혼란을 수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박차고 나간 9달 전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은 겁니다. 이런 가운데 집단 휴학한 의대생들은 오는 15일 전체 학생 대표자 총회를 열고 향후 투쟁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현역 군 장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법원이 판단에 나섭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오늘 오후부터 해당 사건 피의자 38살 양모 씨가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르면 오늘 저녁 또는 내일 중으로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미국인 유튜버 소말리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소말리는 지난달 17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편의점에서 음악을 크게 틀고 춤을 추거나 편의점 테이블에 고의로 컵라면 국물을 쏟고 말리는 직원에게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국내에서 개통한 대포폰을 중국으로 밀반출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몰래 반출한 대포폰이 수천 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 안 곳곳에 종이 상자와 휴대전화 여러 대가 놓여 있습니다. 인천공항 근처에 있던 범죄 조직의 은신처를 경찰이 급습했습니다. 본인들이 온 날부터 해서 여러 대의 핸드폰이 온 걸 다 확인을 했어요. 경찰은 국내에서 개통한 다른 사람 명의의 대포폰을 중국으로 밀반출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50대 중국 남성 A씨 등 144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9개월 동안 대포폰 55대를 이용해 126명에게서 5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7년 동안 일당이 중국으로 빼돌린 대포폰은 3,400대가 넘는 것으로 파악했는데 대부분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대포폰을 이용하면 중국에서 전화를 걸어도 국내 번호로 표시돼 피해자들을 속이기 쉬운 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보이스피싱 수익을 돈 세탁한 혐의를 받는 일당도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부터 한 달 동안 범죄 수익 6억 원 정도를 가상화폐로 바꾸거나 면세점에서 명품을 사는 수법을 동원해 세탁한 혐의로 조직원 1명을 구속하는 등 18명을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중국 보이스피싱 총책 등 10명을 특정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오는 14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두고 각 시험지구로 문제지와 답안지가 배송됐습니다. 수능 당일에는 관공서와 기업 등의 출근 시간이 10시로 늦춰지고 특별 교통 대책도 시행됩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대형 트럭에 각 지역으로 출발하는 수능 시험지와 답안지가 차곡차곡 실립니다. 대형 모니터로 차량에 실리는 문답지의 지역별 수량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시험 전날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에 배송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철통 보안 속에 이루어지는 운송 과정에는 시험지구별 인수 책임자 등 해당 시도교육청 직원과 교육부 중앙협력관이 동행합니다. 문답지는 철저한 경비 속에 시험 전날까지 별도의 장소에 보관됩니다. 1282개 각 고사장으로는 수능 당일 아침 경찰의 경호 속에 배송됩니다. 관계부처에서는 수능 시험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험장 안전점검, 문답지 보안, 교통, 소음 관리, 부정행위 방지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당일에는 수험생들을 위해 지자체별로 특별 교통대책도 시행합니다.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교통대책 상황반을 운영해 교통 흐름을 관리하고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수험생 등교 시간을 고려해 수도권 지하철에 임시 열차를 투입해 운행 횟수를 평소보다 31차례 늘리고 경찰서 등 행정기관의 비상수송 차량을 수험생 이동 경로에 배치해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시험장 200m 전방부터 차량 출입이 통제돼 수능 당일 차량을 이용하는 수험생은 200m 밖에서 내려 걸어가야 합니다. 수능 당일 시험장 도착 지연을 막기 위해 관공서와 기업체 출근 시간은 오전 9시에서 10시 이후로 1시간 늦추어집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올해 수능일인 목요일은 예년보다 온화하지만 오후에 북서쪽 지방부터 비가 내려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대체로 예년보다 4, 5도 높은 기온을 유지해 수능일과 예비 소집일 모두 큰 추위 없이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나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 감기와 호흡기 질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격 김장철을 앞두고 금배추로 불리던 배추 가격이 3,000원대로 내려가며 김장 물가 긴장감은 조금씩 풀리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배추와 무의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상황에서 할인 지원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격을 안정시킨 상황이라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합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김장을 위해 장을 보는 소비자들, 맛 좋은 배추를 고르기 위해 꼼꼼히 살핍니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배추 가격이 꺾이면서 본격적인 김장 준비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현재 보니까 정부 지원도 있고 해서 그런지 좀 좋아졌어요. 살만한 가격이 돼요. 가을 배추 출하에 이어 정부가 배추 2만 4천 톤, 무 9,100톤 등 계약 재배 물량을 시장에 공급한 데다 다음 달 4일까지 최대 40% 김장재료 할인 행사가 이어지며 가격이 안정되는 모양새입니다. 배추 한 포기의 소매가는 지난 9월 말 10,000원에 육박하며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내려와서 3,0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무의 경우는 하락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가을 무는 개당 4,000원대에서 2,000원대로 내려왔지만 전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70%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원인은 줄어든 생산량. 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가을 배추와 무 생산이 지난해보다 각각 5.1%, 15.8%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올라야 하는 상황을 정부의 할인 지원 등으로 억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김장을 아예 포기한 이른바 김포족이 늘어나면서 수요 자체도 줄었다는 분석입니다. 김장 재료가 비싸서 김장을 못하게 됐고요. 그래서 마트에서 그냥 이렇게 사서 먹고 있어요. 실제로 지난달 일부 마트의 대용량 포장김치 판매량은 무려 18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부진이 이어진다면 할인 지원만으로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분명한 상황.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금배추와 김장 포기종 문제는 내년에도 반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승리 이후 맥을 못 추고 있는 우리 증시와는 달리 미국 증시가 상승 가도를 달리며 미국으로 자금 이동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인 이른바 서학개미가 보유한 미국 주식 평가액이 1,000억 달러를 넘어섰는데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쏠림 현상이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승리 이후 뉴욕 증시의 3대 주가 지수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인 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보유한 테슬라는 트럼프 당선인을 지지한 일론 머스크 효과에 시가총액이 단숨에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미국 증시가 후끈 달아오르자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투자가 급증해 지난 10일 기준으로 주식 보유액이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미국 증시와 달리 우리 증시의 최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움직임은 지난해 말보다도 못한 터라 국내 투자자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후 우리 증시는 직격탄을 맞은 모습입니다. 우리 증시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대표적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움츠렸던 가상자산 투자도 다시 늘어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전 비트코인을 금이나 석유와 같은 국가 전략 비축 자산으로 삼겠다고 공언한 터라
트럼프 당선 후 비트코인 가격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역시 가상자산 지지자인 일론 머스크가 공직을 맡을 수 있다는 전망도 가상자산 투자엔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자기 전기차 결제하는데 한번 만들고 싶다. 예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도 추진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과 더불어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이 미래의 그림에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까지 미국 증시의 활황이 이어질 경우 우리 증시를 떠나는 서학개미가 더 늘어나 올해 말이면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보유액이 지난해 말에 2배 수준까지 증가하리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대표적인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오늘 하루에만 가상자산 거래에 18조 원 이상 몰렸습니다. 가상자산 통계 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 기준 업비트와 빗썸을 비롯한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 대금이 18조 6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어제 거래 대금인 9조 6천억 원과 비교해서 2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또다시 최고가를 경신하며 새로운 역사를 쓴 데에는 트럼프 당선이 이유로 꼽힙니다. 예, 트럼프의 재집권에 따른 글로벌 경제 파장부터 우리 경제에는 어떤 변수가 될지 관련 내용을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8만 달러를 넘었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또 8만 1천 달러를 다시 넘었더라고요. 아니 9월만 해도 7천만 원대였는데 지금은 억대가 넘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급증하게 된 겁니까? 네, 9월쯤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비트코인 시장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예.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이미 유세 기간 동안에 나는 크립토 프레지던트가 되겠다. 나는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 라고 발언했었던 그 표현 기억하실 겁니다. 예. 정말 이 코인 시장에 있어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전략 자산으로서 비축하겠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될 텐데 미국의 비축 자산으로서 꽁꽁 묶어두겠다라는 것은 가격이 상승할 여력을 남겨두겠다라는 것이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트럼프가 해 나갈 어떤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보면 비트코인 시장을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려는 움직임들도 포착이 되고요. 여러 가지 정책 방향들이 그러합니다. 그 밖에도 25년의 시장이 바로 반감기예요. 근데 트럼프가 아니다 하더라도 반감기마다 찾아오는 그 주된 그 통계적인 현상이 이 연말로 갈수록 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 이 투자 시장으로서 의미를 부여하고 돈의 움직임이 움직이는 그래서 트럼프 효과와 반감기 이런 것들이 같이 비트코인 시장으로의 돈의 움직임이 같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비트코인 개수 조정하는 반감기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4년에 한 번씩 반감기라는 것이 이제 찾아오는 것이고요. 반감기는 굳이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드린다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반감기는 결과적으로 공급을 제약하는 효과가 발생된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5년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25년에 집권을 하게 되면 그러면 전략적 자산으로서 비축을 하게 된다. 만약에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그러면 공급을 제약하고 또 반감기에 따른 효과까지 발생한다면 정말 말 그대로 공급 제약 효과가 더 추가적으로 나타날 테니까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 이 비트코인 시장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한때 비트코인은 사기다 이렇게 말하면서 좀 안 좋은 감정을 내비쳤었는데 네.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뭡니까? 혹시 다시 바뀔 확률은 없습니까? 다시 바뀔 확률이라기보다는 사실 그 사기다라고 표현했을 그 당시는 정말 많은 트럼프 당선인 외에도 정말 많은 저를 포함한 정말 많은 의사결정자들이 안 좋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트코인을 바라봤었습니다. 예. 근데 근래 들어서 비트코인을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좀 괜찮다. 또 투자 자산의 영역으로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 투자 자산의 영역으로서 인정하게 된 굉장히 큰 배경 중에 하나가 24년 올해 있었죠. 그게 바로 ETF 승인이라는 거죠. SEC라는 기관에서 미국에서 증시에서 ETF 승인을 한 겁니다. 저는 ETF 승인을 두 가지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은데요. 비트코인에서는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장에 넥타이까지 메고 이렇게 앉아 있지만 제가 만약에 막 일어나서 잠옷 차림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다고 보겠습니다. 별로 보기 좀 안 좋은 모습이겠죠. 비트코인이 잠옷 차림이었다가 넥타이를 입고 이렇게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다라고 해보시면 바로 그게 의식의 차이입니다. 말 그대로 미국 소위 증권거래소에서 정식으로 자산시장으로 편입해 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턱시도를 입고 나타났다. 의식의 개선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ETF 승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비트코인을 직접 투자할 수도 있지만 ETF를 통해서 간접으로 투자할 수도 있다. 간접 투자 방식도 가능해졌다라는 거니까 그만큼 비트코인 투자를 위해서 다양한 돈의 유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줬다. 그런 것들이 결국 비트코인 시장에 더 많은 돈의 유입을 가져오게 만들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대적인 흐름이 이제 비트코인이 정말 폄하되거나 규제 바깥에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지하 경제를 유도할 만한 그런 성격이 아니다. 이제는 그렇게 좀 시장이 양성화되는 흐름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고 트럼프도 역시 이 비트코인에 대한 평가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게 투자라는 것이 모든 투자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그리고 네. 항상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보면은 지금 8만 달러 미화로 8만 달러를 좀 웃도는 정도 비트코인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데 10만 달러 지금 우리 돈으로 따지면 1억 4천 정도 되는 그 정도 금액으로까지 올라갈 거라는 전망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네, 현재 비트코인에 뭐 투자하는 기관이라든가 뭐 대부분의 이 비트코인 전문가들은 평균적으로 한 1억 5천 한국 시세로 그래서 10만 달러를 조금 초과하는 그런 시세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경향성이 좀 강하다라고 의견을 드리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비트코인 시장은 그 어떤 이 자산 시장에 비추어서 비교해 봤을 때 변동폭이 더 심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상하한선이 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상하한선이 없습니다. 안전장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변동성이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위험자산으로서 분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안전하다, 뭐 그리고 계속 우상향한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변동성이 심하고 상승했다 하락했다를 반복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의견을 드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굉장한 유의성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겠고 지금 이 코인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해봤을 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투자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공급을 제약하는 효과들이 또 상당 부분 많이 나타날 것이고 또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 완화라든가 사용 가치를 부여하는 규제 완화적인 정책들을 더 많이 강구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비트코인 시장에 더 많은 돈의 유입을 유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지점에 폭락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냐면 이 정도면 수익 실현했네? 10만 달러를 초과했네? 이런 어느 정도의 상한선을 넘나들 때 수익 실현 열풍이 일어날 수 있어요. 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때쯤에 대대적인 폭락장으로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안심하고 지속적인 우상향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대적인 상승과 또 대대적인 하락이 좀 반복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하시면서 투자에 좀 유의한 그런 의사결정을 하시기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변동성을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한 1년 전쯤만 해도 지금 4,600만 원대였던 게 올해 9월엔 7천만 원대, 또 지금은 1억 1,400만대, 굉장히 변동폭이 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삼성전자 주식을 팔고 비트코인을 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마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은 또 삼성전자 주식 투자 비중을 상대적으로 많이 갖고 계시죠. 근데 참 오랫동안 삼성전자 투자에 좀
수익 실현의 기회를 좀 못 보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차라리 이럴 거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기회를 좀 찾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역시 이런 일종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유동성 장세라고도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25년에는 어쨌든 미국을 중심으로 금리 인하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는가. 금리 인하는 지금 통화 정책 관점의 유동성인데 또 트럼프의 재정 정책 관점에서도 보면 막대한 재정 투입이 일어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또 국채 발행과 그것을 통한 유동성이 일어납니다. 그럼 비트코인의 양은 정해져 있는데, 그죠? 공급량은 정해져 있는데 그걸 제약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고 유동성은 늘어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치는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예. 그런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국내장을 좀 포기하고 비트코인이나 미국장을 선택하는 그런 움직임이 상당 부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내 증시가 왜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는 겁니까? 네, 역시 트럼프의 당선과 관련해서 연동지어서 설명을 드려보면 어쨌든 트럼프라는 인물됨은 관세 전쟁이라고 우리는 표시를 해야 됩니다. 관세 전쟁을 일으키는 인물. 관세 전쟁은 특히 보편 관세를 끌어올리겠다. 이것도 중요한 표현이지만 가장 중요한 타겟은 중국입니다. 대중국 관세를 최소 60%, 최대 100%를 매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결국 중국 증시를 괴롭히겠죠. 그러면 중국만 괴롭힐 것인가? 중국 증시를 안 좋게 영향을 미치겠지만 또 중요한 것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중국의 무역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 우리나라가 가장 대표적이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중국에 수출을 하고 중국을 우회해서 수출하는 품목들이 많은데 사실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그 수출 물량도 상당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런 것들이 이제 트럼프 당선과 함께 미국 증시 올라가고 일본 증시도 굉장히 괜찮게 평가를 받았는데 중국 증시와 한국 증시는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것도 바로 그런 영향이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투자가 급증을 하면서 그 보유액이 1,000억 달러를 처음 넘었습니다. 한 140조 원 정도 되는 건데 우리나라에 좀 투자를 해야 될 돈이 다 이제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식 투자하면 통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이 나의 주머니, 나의 호주머니 이렇게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주식 투자로 인해 들어가는 그 돈은 이 실물 경제를 선순환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 주식 투자 자금은 결국 자기 자본금입니다. 자기 자본금이 늘어나면 그만큼 기업은 또 신규 투자를 또 단행할 수 있고 미래 신산업을 도전할 수 있고 그게 우리 경제를 선순환하게 만들 수 있고 신산업을 도전하는 과정에서 또 신규 고용을 창출할 수 있고 신규 고용이 일어나니까 그게 또 역시 취업자들을 중심으로 소비를 또 할 수 있고 그게 우리 한국 경제를 선순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인데 근데 자꾸 이 돈이 오히려 미국으로 쏠리고 비트코인으로 쏠리고 한국 증시로는 안 쏠리고 또 그마저 그 돈이 한국 부동산으로만 쏠리고 이렇게 되면 한국 경제는 언제 도약하냐 이거죠. 언제 성장하냐 이거죠. 참 이런 현상들은 좀 안타깝겠다. 그래서 우리 한국 경제의 또 도약을 그림 그리기 위해서 2025년에 경제 성장 방향성을 좀 고민하는 데 있어서 지금 금리를 인하하는 피벗의 시대답게 어떻게 하면 이 유동성이 한국 증시로 또 가급적이면 쏠릴 수 있도록 또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들을 더 많이 마련하는 그런 노력도 강구해야 되는 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국내 증시, 국내 투자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쪽이 수혜를 받을까? 트럼프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 통화하면서 조선업 얘기를 했다고 알려져 있단 말이죠. 조선업 분야를 기점으로 다른 관련 수혜 기업들이 그런 관련 산업들이 이번에는 좀 득을 볼까요? 네, 이 부분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조선업 영역에서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세계 최대 조선 기업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인 거 맞습니다. 물론 선박 건조량만 본다면 중국이 뭐 절대적으로 한국보다 많은 건조량을 기록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선박에 있어서도 고부가가치 선박이 있고 뭐 중 혹은 저부가가치 선박이 있는데 고부가치 선박 영역, 고품질 그리고 최첨단 선박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기술력에서 앞서가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강조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뭐 선박 조선 영역에서 중국이 설사 앞선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중국에 전화해서 선박 협조를 구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면에서 우리한테 전화를 한 건데 제가 이 부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정말 미국 입장에서 그냥 조선 강국이니까 조선 협조해달라고 그냥 인사치레로 이야기한 것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수요가 있을까? 이 부분이 사실 언론에 많이 이야기가 안 나왔는데 제가 이 부분을 그림을 많이 그려봤습니다. 트럼프는 어떤 고민을 할까? 트럼프의 고민은 무엇일까?를 놓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큰 그림은요. 모자 위에 쓰여 있습니다.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의 그림은 뭐냐면요. 완성은 뭐냐면 미국 내의 밸류체인을 완성하겠다예요. 첨단 산업, 뭐 자율주행차를 비롯해서 우주산업, 또 반도체 이 모든 첨단 산업을 미국 내에 가져오겠다예요. 그러기 위해서 관세율도 끌어올리고 금리도 인하하고 이렇게 하겠다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이 그 그림대로 안 될 수 있다. 뭐냐면 관세율을 끌어올리고 또 뭐 부자 감세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인플레이션이 자극되는 거 아닌가. 특히 그것을 이제 트럼플레이션이라고 하죠. 트럼플레이션 나타나면 금리 인하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트럼프라는 인물은 바이든을 지적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일으킨 자다라고 유세 현장에서 계속 얘기했어요. 절대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막을 거예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막아야만 금리를 인하할 수 있고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겁니다.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트럼프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이미 트럼프가 계속 고민했었던 석유화학 산업을 대대적으로 일으킬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후변화 대응에 비협조적인 겁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협약을 싫어하는 겁니다. 탈퇴하고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면 석유화학 산업을 일으키고 셰일가스, 셰일오일 이미 미국은요.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인데요. 그러면 이미 석유 세계 최대 생산국이고 석유 최대 소비국 중에 하나인데 그럼 이제 더 많이 생산한다면 뭐 하는 국가가 되겠다? 수출하는 국가가 되겠다. 더 많이 수출하려면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유조선이 필요해요. LNG선이 필요해요. 실어 날라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한 거예요? 조선이 필요한 겁니다. 그 조선을 누가 협조해달라? 한국이 협조해달라. 저는 그냥 뻔한 표현으로 조선 협조해달라는 표현이 아니라 트럼프가 그림 그리고 있는 그 그림상에 분명히 저는 이게 있다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런 시나리오는 추정과 추정하에 그림을 그리는 것인데 저는 그런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게 저는 트럼프의 주력 산업이니까 트럼프가 밀고 있는 이 석유화학 산업이 주력 산업이니까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조선 산업에서의 기회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의견을 드리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미국과 이런 면에서의 딜, 예를 들어서 한미 FTA를 재협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협상의 끈을 놓지 말고 우리에게 유리한 것으로 가져오면서 우리는 조선 영역에서 이런 협상을 가져갈 수 있겠다 하면서 좀 유리한 딜을 계속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대선 전부터 트럼프를 적극 지지하던 일론 머스크가 이번 대선 승리의 가장 큰 수혜자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테슬라가 주가가 연일 고공행진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워낙 테슬라 하면 유명한 기업이고 그리고 트럼프 하면 너무나 전기차를 반대하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셨고 기후변화 대응에 관심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자료 나가고 있는 것처럼 테슬라 주가가 약 28%나 상승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자산이 최대 69조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핵심 중에 하나가 정부효율위원회의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를 임명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됩니다. 예. 근데 이 정부 효율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일론 머스크가 제안한 겁니다. 아하. 그러면 정부 효율 위원회는 뭐 하는 거냐? 연방 정부가 갖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회계 장부가 있죠. 그 회계 장부를 직접 이 위원회에서 판단하면서 예. 어느 부분에 예산이 잘못 낭비되고 있네? 심의하는 거예요. 마치 국정감사에서 회계장부 보면서 평가하듯이 예. 정부 기관으로서 감사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기업 관리하는 것과도 비슷해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네요. 예. 그래서 연방정부가 어디서 예산을 잘못 사용하고 있네? 비효율적인 부분을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효율적인 부분 예산도 있지만 규제나 정책도 비효율적인 규제나 정책들을 효율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까요? 산업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일론 머스크가 우리 기업에게 더 많은 예산을 주세요. 이건 안 되겠죠. 예. 결국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자율주행 사업, 자율주행차, 또 스페이스, 우주 산업 관점에서 보면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이 소위 말하는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거든요. 자율주행차가 구동되기 위해서. 그리고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어쩌면 자율주행차와 우주산업 또 그런 관련 산업에 있어서 일론 머스크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평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상당히 힘을 가진 정부 인사가 될 수도 있겠어요. 이미 힘을 갖고 이미 있다라고 가졌습니까? 이미 가진 거고요. 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역할도 아니고요. 정부가 지출하는 예산을 통제하는 인물이에요. 굉장한 힘 아닙니까? 그렇죠. 정부가 집행하고 있는 정책과 규제를 이게 옳다 그르다라는 것을 평가하는 역할이에요. 예. 굉장히 중요한 요직이라고 저는 생각할. 이렇다 보니까 뉴욕 증시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이 트럼프 랠리 언제까지 계속되겠습니까? 저의 의견을 드린다면 일단 선행성이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트럼프가 집권을 하기 전까지는 적어도 이런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주가의 움직임은 하반기, 연말 산타 랠리라 하죠. 그런 흐름하고도 연관될 수 있고 또 금리 인하 기조하고도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25년 새 정부가 미국의 새 정부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그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고 새 정부가 시작되면 정말 그런 정책들로 차질 없이 이어질까 하는 것들을 이제 또 따져보는 국면이 있거든요. 예. 그럴 때 실망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선행성이라는 이 단어 생각해 보신다면 오히려 그 전에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흐름 중에 이제 풍향계라고 할 수 있는 금리, 금리는 어떻게 더 내려갈까요? 네, 저의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 예. 일단 독립성의 기초에서 의견을 드리면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중립금리, 그러니까 지금은 피벗의 시대입니다. 저도 매년 경제전망서를 쓰고 있고 그 경제전망서의 제목을 피벗의 시대라고 정리했던 것처럼 이 피벗의 시대의 의미는 그냥 완화의 시대와는 다릅니다. 예. 대대적으로 금리 인하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중립금리를 찾아서 금리를 정상화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미국이 생각하는 중립금리는 현재 3.0% 정도 됩니다. 그러면 3.0%를 향해서 매우 점진적인 속도로 천천히 금리를 인하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25년이 끝나는 게 아니라 26년까지 천천히 금리를 인하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환율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강달러의 뉴노멀. 이렇게는 답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1,400원이라는 강달러가 뉴노멀일까? 이렇게는 의견을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1,400원은 이례적인 강달러고요. 그동안의 뉴노멀에 해당되는 원달러 환율은 1,100원에서 1,200원 사이였습니다. 근데 1,100원에서 1,200원 사이의 원달러 환율은 이제 다시 만나기가 쉽지 않겠구나. 그건 뉴노멀 자체가 아니고요. 이제 새로운 뉴노멀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원달러 환율은 이제 오히려 1,250원에서 1,300원 정도가 뉴노멀화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강달러의 뉴노멀은
제가 그림 그리고 있는 그 뉴노멀은 1,250원에서 1,300원 사이, 높게는 1,350원 이 정도를 향해서 강달러화, 강달러의 약세화는 진전되지만 여전히 강달러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원달러 환율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뜨거운 경제 이슈들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와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군이 원격 조종 수중 로봇을 사용해서 금성호의 두 번째 실종자를 발견했습니다. 침몰한 선체 주변에서 실종자들이 잇따라 발견되며 해군과 해경은 수중 로봇 수색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해군 청해진함의 원격 조종 수중 로봇 ROV가 금성호의 두 번째 실종자를 발견했습니다. 신원 확인 결과 60대 한국인 남성 선원으로 파악됐습니다. 발견 장소는 지난 9일 발견된 첫 번째 실종자와 같은 선체 주변으로 폐그물이 많아 인양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현재 금성호의 선체는 바닥에 똑바로 내려앉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실종자가 비슷한 장소에서 발견됨에 따라 실종자가 발견된 곳을 중심으로 수중 로봇을 4차례 추가 투입하며 수색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감안 문제로 휴식이 필요한 심해 잠수부 투입보단 안전 문제를 고려해 수중 로봇을 활용한 수색에 더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ROV 장비는 몇 시간씩 계속 탐색을 하고 있지만 심해 잠수사가 들어가게 되면 내려갈 때 감압, 올라올 때 감압하면 실질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경은 다만 수중 로봇을 활용하더라도 사고 지점의 수심이 깊어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1차 수색에만도 시일이 걸릴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선박 주변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다만 깊은 수심과 그물 등으로 수중 시야 확보에 제한이 생겨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경은 또 일대 수색 지역을 확대하고 함선 47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종일 이어진 수색에도 추가 발견 소식이 들려오지 않자 실종자 가족들은 애월항으로 이동해 수색 현장을 직접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는 수색 작업에 실종자 가족들은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내일도 완연한 가을을 느끼기 좋겠습니다. 종일 예년 기온을 웃돌며 낮 동안에 선선하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까지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강원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또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서울 등 서쪽 지방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날 수 있겠는데요. 호흡기 건강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0도, 대전은 9도, 대구 10도, 부산은 13도에서 출발하겠고요. 이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서울이 19도, 대구 20도, 부산은 22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수능일에도 수능 한파는 없겠지만 오후부터 전국에 약하게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범위를 줄이고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로 재표결에 붙여질 때를 대비해서 여당의 이탈표를 노린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올릴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13개 의혹에 달했던 수사 범위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씨로부터 촉발된 공천 선거 개입 의혹으로 축소하고 제3자 추천 방식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우리 민주당이 꼭 그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 대통령실 반대할 수 있습니까? 민주당이 수정안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반복되는 제2요구, 즉
거부권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선 여당 이탈표가 필수란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 당 차원의 탄핵이나 임기 단축 개헌 공세는 자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 압박은 최대치로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은 독소조항 운운하는 핑계는 그만대고 직접 국민께서 납득 가능한 안을 제시하십시오. 국민의힘은 특검 수정안은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시선을 흩뜨리려는 교만하고 얕은 술수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기존 10수개 의혹을 다루려던 특검법이 얼마나 무리한 것이었는지 자인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사실상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원의 선고가 내려지면 민주당의 갈팡질팡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특검법을 야당이 강행 처리하는 즉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의 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고 한동훈 대표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친한계는 물론 친윤계 일각에서도 야당 단독 추천 등 독소 조항을 뺀 특검법을 선제적으로 받자는 의견이 제기돼 왔던 게 변수로 꼽힙니다. 독소 조항을 뺀 부분을 가지고 저는 제3자 특검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오고 있지 않는가. 민주당은 장외 집회와 서명운동 등 특검 처리를 위한 여론전 수위를 날로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 내에선 특검이 곧 탄핵의 징검다리라는 인식이 적지 않습니다.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가 주목되는 2위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검찰이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오는 14일쯤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방청권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36석의 방청권 신청을 받습니다. 법원은 선고법정을 기존에 재판이 열리던 30여 석 규모 소법정에서 100여 석 규모 중법정으로 옮겼습니다. 의료대란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여야 의정 협의체가 12월 말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목 대표로 참석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협의체는 12월 말까지 운영하지만 가능하면 그 전에 국민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이 불참한 데에는 한동훈 대표가 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고 한지아 수석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의정 협의체가 야당 없이 출범한 걸 두고 전공의와 의대 교수가 빠져 실효성을 둘러싼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주민 당 의료대란 대책특위위원장은 국민의힘 정책실이 휴일인 어제 협의체 출범식 참석 요청 공문을 메일로 보내고 연락이 없었다며 일정을 제대로 전달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 의정협의체가 첫 회의를 개최했지만 정작 전공의 대표는 무의미하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전공의와 의대생 없이 대화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가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 개시 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SNS에 적었습니다. 일본 이시바 총리가 재지명 선거를 통해 차기 총리로 다시 선출되면서 일단 한숨은 돌렸습니다. 하지만 과반에 미달한 여당을 이끌고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데다가 저조한 내각 지지율을 반등시켜야 하는 등 여전히 험로가 예상됩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특별국회에서 진행된 총리 지명 선거.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은 후보가 없어 1위인 이시바 총리와 2위인 노다 입헌 민주당 대표가 결선에서 맞붙었습니다. 30년 만에 치러진 결선 투표에서 이시바 총리는 221표를 얻어 160표에 머문 노다 대표를 누르고 총리에 재선출됐습니다. 이시바茂君を衆議院規則第18条第3項により本院において内閣総理大臣に指名することに決まりました。
소수 야당들은 1차에 이어 결선에서도 자당 대표의 투표에 84표가 무효로 처리됐습니다. 이시바 총리의 연임을 사실상 용인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급한 불은 껐지만 이시바 총리가 과반 이하로 전락한 여당을 이끌면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야당의 협력 없이는 예산안과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만큼 소수 야당의 수시로 머리를 숙여야 할 상황입니다. 지지율이 출범 직후 때보다 10%포인트 전후로 급락하며 40%에 머무는 점도 불안 요소입니다. 이시바 총리는 총선 패배 직후 집권 자민당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정치 비자금 논란을 극복하겠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改正政治資金規正法に基づく第三者機関の早期の設置といった政治改革について党派を超えた議論を行い速やかにその実現を図っていく必要があります。 하지만 비자금 연루로 탈당한 뒤 당선된 의원 6명을 복당시키면서 여전히 의구심이 큽니다. 이시바 총리가 내년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을 반등하지 못하면 당내의 교체 움직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낮은 지지율과 약해진 의회 장악력, 그리고 트럼프 차기 정부 출범으로 인한 외부 변수 등은 이시바 2차 내각의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탈북민 단체들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대상으로 심리전에 사용해달라며 선전물을 만들어서 우크라이나 측에 전달했습니다. 파병 부대로 알려진 폭풍군단 출신부터 군대에 자녀를 보냈던 탈북 어머니도 참여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원 기자입니다. 탈북민 단체들이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을 찾았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대상으로 심리전에 사용해달라며 자체 제작한 방송 콘텐츠 등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군 출신 탈북민 등의 육성이 담겼는데 러시아 파병 부대로 알려진 11군단, 폭풍군단 출신도 참여했습니다. 그 땅은 3대 세습독제 김일성, 김정일, 지금 현재 김정은이를 지켜야 된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망하면 다 망하는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당신들, 우리 군인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해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녹음된 내용은 대부분 북한 정권의 모순을 지적하고 귀순을 설득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북한에서 자녀를 군대에 보냈던 탈북 어머니들의 사연도 담겼습니다. 김정은은 그 모든 북조선 어머니들의 간절한 소원을 짓밟고 여러분을 명분 없는 전쟁터에 총알바지로 내몰았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진영으로 한 걸음만 내디디면 여러분의 자유와 생명이 보장됩니다. 이른바 탈북민 선전단까지 구성한 단체들은 우크라이나군 관계자를 직접 만나기 위해 벨기에 브뤼셀로 출발했습니다. 같은 선전물을 전달하고 실제 전장에서 어떻게 탈출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전단도 준비해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장에서 개별 탈출보다 신뢰할 수 있는 게 협력해서 집단으로 탈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체들은 우크라이나 군 관계자를 만나 적극적인 심리전을 통해 북한군의 항복과 탈출을 끌어낼 수 있다는 내용의 공개 서한도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지난 대선 기간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하면서 트럼프 이기 북미 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었던 5년 전과 달리 취임 이후 트럼프 당선인은 더 위험한 김정은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이번 대선 기간 동안 여러 차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해왔습니다. 트럼프 1기 북미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고 자신이 북한을 잘 관리했다는 겁니다. He called me and he asked for a meeting and we had a meeting, but we had no problem. I met with him. It was a big deal. 백악관에 돌아가면 북한과 잘 지낼 것이라고도 공언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과거보다 더 다루기 어려운 존재가 됐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먼저 2019년 2차 북미 정상회담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가 걸림돌입니다. 대선을 앞둔 지난달 31일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현장을 지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 포기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핵무력 강화 노선을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임을 재산 명백히 확언하셨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 군 병력을 파견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뛰어드는 등 북러 밀착이 강화되면서 미국보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Russia is delivering the latest technology into North Korea in return for North Korean help with the war against Ukraine. And it is a threat not only to the European part of NATO but also to the US mainland.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상당한 군사기술 지원을 기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NN은 북러 관계 강화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강경 대북 정책 등의 환경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더 위험한 북한 지도자와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핵 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미국과의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예측되는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이 어떤 행보에 나설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사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신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로 공화당 앨리스 스터파닉 하원 의원을 지명했다고 뉴욕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스터파닉 의원이 힘있고 강인하며 미국 우선주의를 위해 싸울 영리한 전사라고 뉴욕포스트에 밝혔습니다. 스터파닉 의원은 유엔 대사로 지명돼 영광이라며 미국은 세계의 모범으로서 동맹국들의 강력한 동반자가 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차기 미국 행정부에서는 한미일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한일 친선협회 중앙회가 개최한 한일 전문가 언론인 세미나 축사에서 한미일 협력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중시했던 정책인 만큼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스플러스 오늘의 경제 픽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에 성공하면 내 마일리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한 분들 많으시죠? 지난 6월 말 기준 두 회사 마일리지를 합치면 3조 5천억 원어치가 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마일리지당 환산 금액을 대한항공은 15원, 아시아나항공은 11원에서 12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대한항공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마일리지 소멸 예정 고객들에게 연락을 돌리거나 사용처를 넓히고 있는데요. 마일리지는 부채로 분류되기 때문에 기업 합병 과정에서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쓸 수 있는 제휴사가 최근에 줄어든 데다가 마일리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살 수 있는 품목이 적어서 쉽게 품절된다는 고객 불만이 컸습니다. 마일리지로 살 수 있는 항공 좌석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끊이질 않죠. 지난 9월 기준 승객들이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구입한 항공 좌석 비율은 1년 전보다 줄었습니다. 또 마트나 쇼핑몰 등에서 쓰인 마일리지도 역시 지난해보다 감소했습니다. 이르면 이달 중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대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최종 승인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대한항공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C가 내건 조건부 승인 요건을 해결한 만큼 이르면 이달 중 최종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EC의 최종 승인 이후 미국 법무부가 별도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대한항공 측은 12월 20일 이전까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신주 인수를 통해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조직 통합 절차 등 두 항공사가 완전한 합병을 이루는 데에는 2년가량이 추가로 더 걸립니다. 합병이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항공기는 약 227대 수준으로 늘어나게 되고 여객 운송 실적 기준으로는 글로벌 10위권 초대형 항공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전 세계 항공시장이 초대형 항공사만 살아남는 시장으로 재편되는 추세 속에서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규 취항지를 늘리고 중복 노선 운항 시간대를 조정한다면 소비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합병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은 적지 않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인위적인 구조 조정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중복되는 인력의 재배치 과정에서 내부 반발을 최소화해야만 합니다. 인수합병 승인을 받기 위해서 노선 조정을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잉여 인력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런 것이 이제 숙제로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더해 소비자들이 민감해하는 마일리지 제도 통합 과정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비율을 어떻게 할지를 놓고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 속에서도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다시 확대됐습니다. 은행 대출을 조이자 풍선 효과로 이 금융권 대출이 늘어난 겁니다. 한국은행은 일시적 반등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6조 6천억 원 늘었습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인 지난 9월 5조 3천억 원 느는 데 그쳤는데 지난달에는 증가폭이 1조 3천억 원 더 커진 겁니다. 이 금융권으로 쏠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9월 3천억 원이 줄었던 이 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 7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2년 11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입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1조 9천억 원 늘어서 7천억 원이었던 한 달 전보다 증가폭이 2.7배 커졌습니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지난달에만 가계대출이 1조 원 늘어서 상호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 9천억 원보다 많았습니다. 반면에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 흐름을 보였습니다.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39조 5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3조 9천억 원 느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 9월 5조 6천억 원에 비해서는 증가폭이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6조 원이 넘었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3조 6천억 원으로 확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커진 건 부실채권 정리, 추석 상여금 유입 등 계절적 요인이 사라지면서 나타난 일시적 반등으로 분석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줄고 있어 가계대출의 전반적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미 체결된 주택거래 관련해서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필요성을 고려한다면 대출 수요가 상대적으로 대출이 용이한 업권으로 일부 이동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출 수요의 이동이 과거와 같이 업권 간 규제 수준 차이 등을 이용한 투기적 투자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금융권에 올해 남은 기간 가계대출 관리 계획을 요구하고 내년에는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연간 계획을 제출받기로 했습니다. 또 새마을금고와 농협 등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뚜렷한 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체코 신규 원전 협상단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한수원은 두코바니 원전 2기 사업을 발주한 체코 전력공사 자회사의 페트르 자보드스키 사장 등 60여 명 규모의 협상단이 한국에 왔다고 밝혔습니다. 체코 발주사 측은 신규 원전 사업 계약 협상이 내년 3월 최종 계약 체결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지주택공사 LH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사들이고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낙찰받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서 피해자에게 살도록 하며 10년간 임대료를 받지 않고 경매 차익으로 대체하는 방식인데 경매 차익이 부족하면 정부 예산으로 임대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또 10년이 지나서 임대료 지원이 종료된 뒤에는 시세의 30에서 50% 수준의 임대료로 10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사흘 뒤로 다가온 대학 수학능력 시험. 시험 당일 날씨는 어떨까요? 올해 역시 수능 한파는 없을 전망입니다. 다만 일교차가 무척 크고 오후부터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학 입학시험을 치를 때가 되면 어김없이 찾아온다는 입시 한파. 국어사전에도 등재될 정도로 수험생들에게 익숙한 단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어느샌가부터 이 말이 무색해졌습니다. 지난 1993년부터 시작된 대학 수학능력시험. 지금까지 31차례 치러진 수능시험 날 가운데 영하권을 기록했던 해는 단 8차례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추웠던 건 1998년이었는데
서울 최저기온은 영하 5.3도였습니다. 특히 최근 5년 동안 수능날 영하권에 접어든 해는 단 2차례였습니다. 한파특보가 내려졌던 2019년 수능과 코로나19로 사상 첫 12월에 수능이 치러진 2020년으로 영하 2도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반면 이후 지난해까지는 3년 연속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며 큰 추위가 없었습니다. 올해 수능날은 예년보다 기온이 높을 걸로 전망됐습니다. 이번 수능일에는 큰 추위는 없지만 아침에는 10도 내외로 조금 쌀쌀하겠고요. 오후에는 서쪽부터 산발적인 약한 강수가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수능 당일 서울 아침 기온은 11도, 낮 기온은 17도까지 오르며 예년보다 5에서 7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질 걸로 보여 두껍지 않은 옷을 여러 벌 준비해 온도 변화에 따라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오후부터 비 예보가 있지만 강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해상 물결도 최고 2m 수준으로 바닷길 이용에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비는 다음 날까지 이어질 걸로 보이는 만큼 수험생들은 가방에 우산을 챙겨나가는 게 좋을 걸로 보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수능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올해 치러졌던 2번의 모의평가는 극과 극이었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느 쪽에 방점을 찍고 준비를 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실제 수능 난이도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염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과 9월 모의평가는 그야말로 물과 불을 오갔습니다. 난이도가 높으면 표준 점수 최고점이 상승하고 반대의 경우 낮아지는데 통상 120점대면 쉬운 시험, 140점 중후반이면 어려운 시험으로 평가됩니다. 6월과 9월 시험의 결과는 차이가 상당했습니다. 9월엔 너무 쉬워진 나머지 국어 수학의 표준 점수 최고점자가 늘어난 의대 총 정원보다 많았습니다. 영어는 적정 1등급 비율을 6% 정도로 보고 있는데 6월엔 응시자 100명 가운데 1명만 1등급일 정도로 어려웠지만 9월엔 10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양극단인 이 결과는 수능 난이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전문가들은 단순히 쉽고 어려운 두 시험의 중간 정도를 예상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수험생의 구성도 난이도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의대 증원 여파로 N수생이 많아진 만큼 전문가들의 전망은 불수능 쪽에 더 기웁니다. 국어 수학은 지난해 본수능 때에 변별력 높게 출제됐던 패턴이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 영어 과목은 6월이라든지 지난해 본수능보다는 다소 쉬워질 것으로 보여지고 9월 평가원보다는 다소 좀 어렵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번엔 중상위권이 풀 수 있는 문제를 좀 더 어렵게 출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킬러 문항을 배제하는 만큼 변별력 확보를 위해 매력적인 오답을 많이 끼워 넣을 거라는 예상입니다. 아주 어려운 문항이 아니라 중위권이나 중상위권이 풀 수 있는 문항에서의 난이도 조정을 통해서 변별력 확보를 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앞부분 문제를 푸는 데 시간이 걸려 뒤쪽 배점이 큰 문제가 쉽게 출제되어도 아예 풀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때문에 입시 전문가들은 평소에 잘 풀던 문제들을 더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지난 주말 정권 퇴진을 요구한 민주노총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검거된 참가자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인데 민주노총은 경찰이 충돌을 유발했다며 반발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시청 인근에서 진행된 1차 정권퇴진 총걸기 대회에서 일부 참가자와 경찰 사이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경찰의 통제선을 침범하며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와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참가자 11명이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한 민주노총 조합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은 이 중 4명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이 강경 진압했다는 주장에 대해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미 3번이나 해산 명령을 한 상태였고 시민들이 오갈 수 있는 최소한의 통로라도 확보하려고 한 것을 강경 진압이라고 한다면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이 부상을 입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찰 부상자도 105명이라며 골절이나 인대가 파열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충돌에 대해서 뭐 유도한다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 이 충돌을 가장 깊이 하고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경찰입니다. 민주노총은 연행된 조합원들을 즉각 석방하라면서 경찰을 규탄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무리하게 마찰을 일으킨 건 경찰이라며 강압적인 공권력으로 광장을 틀어막겠다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이 집회대회에 집회장 진입도 시민들의 통행도 가로막고 혼란과 폭력을 유발했습니다. 경찰은 민주노총 등이 사전에 불법 행위를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 위원장 등 7명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은 오는 20일 2차 정권퇴진 총궐기대회를 예고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40대 아들이 아버지의 시신을 1년 넘게 냉동고에 숨겨왔던 사건 기억하시죠? 아들이 아버지인 척 의붓 어머니와 진행한 이혼 소송은 대법원에서 별다른 의심 없이 확정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YTN 취재 결과 망자를 상대로 내린 초유의 선고로 확인됐는데 대법원은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신귀혜 기자입니다. 아버지의 시신을 냉동고에 1년 넘게 숨겨온 아들 A씨는 아버지가 살아있는 척 의붓 어머니와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부모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아버지가 생존한 채 판결이 확정되면 재산을 독차지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지난해 가을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대법원은 올해 4월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반년 넘게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시신을 상대로 심리를 하고 선고를 내린 셈입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아마 판결이 난 걸로 2심. 그리고 대법을 또 갔어요. 어떻게 냉동고에 1년을 넘게 있냐고. 당사자가 이미 목숨을 잃었는데 소송은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던 겁니다. 이유는 현행법에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본인 출석주의가 적용되지만 대리인이 출석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법원에서도 대리인이 정상적으로 선임돼 있다면 본인의 생존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진 않습니다. 앞서 아버지 측 변호사는 의뢰인 대신 아들 A씨하고만 소통했다고 주장했는데 현재로서는 A씨가 변호사에게조차 사망 사실을 숨긴 거로 보입니다. 그 전에 사망한 게 확인이 된다면 이 이혼 판결은 잘못된 거잖아요. 무효 사유가 있으니까 재심 사유 되겠는데요. 대법원은 당황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YTN이 사망자를 상대로 선고를 내린 다른 사례가 있었는지 대법원에 질의했지만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시신을 두고 결정한 초유의 판결이란 점을 사실상 인정한 거로 보입니다. 당사자의 어떤 신원이나 사망 여부, 생존 여부를 사실 더 확인해야 된다? 우리가 자적적인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는 재판이라 할지라도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세밀한 보안 장치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냉동고 시신 이혼 사건과 관련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던 대법원이 당사자의 사망을 모른 채 판결이 확정됐기에 맞다며 재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항소심 단계에서 소송 당사자가 숨졌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법원이 직권으로 판결 효력을 없앨 수는 없고 배우자가 재심을 청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판결 선고 때 당사자가 반드시 나오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모든 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남 서산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40대 남성을 살해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도박 빚으로 생활이 어려워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형체를 제대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탔습니다. 승용차 주변에는 외부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습니다. 불에 탄 차량은 지난 9일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된 40대 운전자의 승용차. 하지만 운전자는 불이 난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인근 지역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제가 수상한 차 있어가지고 와서
뭐 하는지 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런 순간에 좀 이렇게 뭐 하지 보고 있는데 이게 도망갔어요, 그쪽으로. 그 차가. 40대 운전자를 살해한 피의자는 40대 A씨. A씨는 지난 8일 오후 서산시 동문동의 식당 주차장 근처에 있던 승용차에 침입해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지갑 등에서 10만 원가량을 훔친 A씨는 피해자의 승용차로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버리고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한 뒤 인근 공터에서 차량에 불을 질렀습니다. A씨가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를 살해한 뒤 차량 광화까지 걸린 시간은 단 30여 분. 특히 A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식당가를 돌아다니며 고가의 승용차 소유주 등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도박 빚으로 돈이 없어 생활비를 벌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일단 뭐 생활고 힘들다, 살기가 힘들다. 일단은 금전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범행을 했다고 그렇게 피의자가 얘기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계획 범죄와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경북 포항 남부경찰서는 내일 포스코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을 국과수 등과 진행합니다. 경찰은 감식을 통해 구체적인 발화 지점과 피해 규모, 작업자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포스코는 3파이넥스 공장이 가동을 멈췄지만 연산 1,000만 톤 규모의 고로 등이 문제없이 가동되는 만큼 생산 차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오는 15일 파업 찬반 투표를 예고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는 임금과 단체 협상이 진통을 겪음에 따라서 지난 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고 15일까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파업 찬성이 의결되면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돌입을 공표합니다. 20만 명에 달하는 자전거 여행객들이 중국 송나라떼의 옛 수도 카이펑을 점령했습니다. 한밤중에 몰려든 대규모 군중에 화들짝 놀란 중국 당국은 부랴부랴 통제에 나섰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자전거를 탄 청년들이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중국 허난성 정저우에서 카이펑까지 50km 넘는 거리를 밤새 달려온 겁니다. 적게는 10만 명에서 많게는 20만 명까지 제대로 추산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발단은 지난 6월 여대생 4명이 SNS에 올린 자전거 여행 영상이었습니다. 관탕바오라는 육즙 만두를 먹으러 한밤중에 무작정 떠난 게 크게 유행을 탔습니다. 凌晨12点的正开大道，这就是青春，这就是河南。 저마다 거리와 시간은 다르지만 단돈 2,500원 안팎의 공유 자전거 요금만 있으면 준비 끝. 동트기 전 목적지에 도착한 친구들은 숙박비를 아끼려 공원이나 식당 등에서 쪽잠을 잡니다. 카이펑 고성 앞엔 아무렇게나 반납한 공유 자전거가 산더미처럼 쌓이기도 했습니다. 根本都过不去，根本都过不去车，这成本多，都堵死了。 대개는 오성 홍기를 휘날리고 조국 통일 같은 애국주의 구호를 외쳤지만 자유나 점령처럼 민감하고 도전적인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8年武警不能掉队，夜袭开封。5年空军，夜袭开封，进攻。 수도 베이징으로 확산할 조짐마저 나타나자 당국은 부랴부랴 통제에 나섰습니다. 카이펑 주변 자전거 도로를 폐쇄하고 공유 자전거의 도시간 이동을 차단해버린 겁니다. 일부 대학 기숙사에선 외출 금지령까지 내려져 학생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번 공유 자전거 대군의 야습은 2년 전 백지 시위처럼 시국 사건으로 번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의 팍팍한 현실과 공안 당국의 예민한 반응 등 중국 사회의 여러 단면이 엿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3선에 도전할 수 있을지가 내일 결정됩니다.
도덕성과 리더십에 타격을 입은 상태에서 스포츠 공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성토장이 됐습니다. 현안 질의를 앞두고 스위스로 출장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참석을 했고 그것도 체육회 대리급 직원이 참석한 그런 행사입니다. 명백히 국회 출석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출장입니다. 이기흥 회장은 지난달 국정감사 때도 일정을 이유로 빠졌는데 국무조정실 공직복무점검단은 그날 이 회장이 진천선수촌에서 직원들과 폭탄주를 곁들여 4시간 넘게 식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직원 부정채용과 금품 수수, 횡령과 배임 등 굵직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 의뢰했습니다. 선수촌 고위 간부에게 자녀와 친분이 있는 특정인의 이력서를 전달했고 체육회장이 지정한 특정인은 3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채용됐습니다. 이 같은 국회와 정부의 전방위 압박 속에 이기흥 회장이 내년 1월 차기 선거에 출마할 수 있을지가 내일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정해집니다. 체육회 정관상 3년임부터는 심의를 통과해야 도전할 수 있는데 이 회장은 현직 IOC 위원이라 기본 요건은 충족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60%를 차지하는 정성 평가가 변수입니다. 다양한 정부 감사를 통해 도덕성과 리더십이 훼손됐고 여론조차 싸늘한 상황에서 이 회장에게 출마 자격을 줄지 갑론을박이 벌어질 걸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YTN 통화에서 이 회장이 공정위원들을 셀프 임명했다면서도 제대로 판단한다면 3년임이 어려울 거라며 상식적인 결론을 기대한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체육회 노동조합은 회의 당일 공정한 심사, 이기흥 3년임 반대를 외치는 시위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17개 시도체육회장 협의회는 노조의 이런 행위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이 회장을 적극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출마 선언은 속속 이어지고 있지만 현직 프리미엄을 업고 8년 넘게 표밭을 다져온 이기흥 회장이 여전히 강력한 일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내일 공정위가 체육 대통령 선거의 핵심 변수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올해 지구 평균 온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한 한계인 1.5도를 넘을 가능성이 크다는 세계 기상기구의 공식 전망이 나왔습니다. 세계 기상기구 WMO는 오늘 발표한 2024년 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에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4도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요즘 가을을 만끽하기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내일도 아침에는 서울 10도, 대전 9도로 다소 쌀쌀하겠지만 낮 기온은 이보다 10도가량 높겠습니다. 네, 바깥 활동하기 참 좋은 날씨지만 내일은 불청객 초미세먼지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서울 등 서쪽 지방에서는 공기가 답답한 곳이 많겠는데요.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보건용 마스크를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또 내일 오전까지 내륙 곳곳에는 안개도 짙게 끼겠는데요. 여기에 먼지가 엉키면서 연무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출근길 교통 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고요. 먼지와 안개만 아니라면 내일도 하늘 자체는 맑겠습니다. 비교적 온화한 날씨는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따라서 올해 수능 한파는 없을 전망인데요. 다만 예비 소집일에는 동해안에, 수능일에는 전국에 약한 비가 오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수능이 며칠 안 남았어요. 지금부터는 체력과 집중력을 관리할 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집중력을 해치는 음악은 듣지 않는 게 좋은데요. 일명 수능 금지곡이라고 하죠. 네, 특정한 노래나 멜로디가 머릿속에 맴도는 것을 귀벌레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는 껌을 씹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클래식이나 풀벌레, 바람소리 같은 백색 소음을 듣는 것도 좋고요. 퍼즐과 같은 몰입이 쉬운 과제를 수행하는 것도 귀벌레 현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신미림, 고은지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뉴스퀴어 저녁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